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훈입니다. 이렇게 제가 광주 시민이 다 되는 자주 뵙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문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목표 설정하고 조례 수립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힘이 멀으니까 조례가 수립이 되었지만은 조례 수립의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랄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표 설정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에 기반을 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재원을 확보를 하고 그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때에는 어떤 그런 그 재원의 쓰임이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걸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환경부의 연구 과제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광주시뿐만 아니고 다른 몇 개 도시 함께 이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은 간략하게 문순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고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기능이 전제가 되어야 그다음에 그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저희가 수문 모델을 수립을 했고, 또 작은 광주시 전체에 대한 수문 모델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이 수문 모델 안에는 상무지구도 광주시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그것이 갖는 의미가 어떤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포괄적인, 광주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에서 공용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조례 권고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 조례 권고안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인센티브의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물순환 시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은 빗물 침투를 주안점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환경부라기보다는 국민안전처, 옛날 소방방재청에서 주로 하는 우수 유출 저감 사업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빗물관리 시설들입니다. 물순환 시설이라 할 수 있고요. 이제 침투 시설인데, 이쪽에 기존에 있는 그 빗물 바지 옆에다가 침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바지를 만들어서 비가 왔을 때 이쪽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나가게 해서 이제 자갈로 침투되는 그런 방식이라 할 수 있고요. 투성 포장 잘 아실까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작은 소형 적층식 효과적으로 이제 도심에서는 좀 공간이 좁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고, 옥상 녹화, 또 환경부가 또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제 빗점 오염 저감과 관련해서 이렇게 식생형으로 도시 경관도 미관도 좋게 하고, 또 이 대상지역 이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빗점 오염 저감, 환경부는 수량, 특히 수질에 하천 수질에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빗점 오염을 효율적으로 저감을 시키면서 또 도시 경관도 개선하고 또 물순환도 좋게 하는 이런 시설들이 또 이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과연 어떤 기작에 어떤 기능을 하는가? 우선은 토양은 하나의 스펀지와 같아서 비가 많이 내리면 스펀지가 물을 함유하듯이, 그죠? 물을 가지고 있다가 더 많이 오면 밑으로 내려보내서 지하수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일부는 이렇게 토양 공급 속에 들어있다가 식물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증발산으로 표현이 되지만은, 그래서 식물이 살려면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물을 공급하는 게 바로 토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토양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수량을 개화하는 기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런 기능을 극대화한 사례가 이제 일본의 동경도 같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홍수 대책, 뭐라면 홍수 대책이죠. 홍수 대책을 하려면은 하수도도 넓혀야 되고 또 큰 조류조도 만들어야 되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런 침투 시설들을 시내 곳곳에다가 펼쳐서 배치를 함으로써 홍수를 막는 그런 방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이고요. 이제 독일 같은 데는 아예 이렇게 우리가 통상으로 하는 어떤 하수관거, 분수관으로 배수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도시 전체, 주거단지 전체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물을 스며들어가지고 증발도 시키지만, 이 내부에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그 트렌치하고 유공관이 이렇게 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을 땅으로 스며드는 역할도 하지만 또 그 넘치는 물은 다시 이 밑으로 관을 통해서 이온관을 통해서 내보냄으로써 두 가지 기능을 함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기점 오염 중요하죠. 토양과 식생이 갖고 있는 본질의 효과를 이용해서 특히 식생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토양이 이렇게 좀 지나면은 그게 그 막힘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토양에 식생이 잘 성장하고 있으면은 그 뿌리에 활동하고 미생물 또는 소, 동물, 곤충들의 활동을 통해서 투수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필터인 거죠.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필터를 사요. 그리고 또 장치형을 만들어가지고는 해놓고 작동이 안 되니까 돈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자연은 스스로가 필터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자는 것이고요. 이 스스로가 존lum속도 고정을 시키고 영양물질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LID 또는 지금 물순환 도시는 이처럼 자연이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가장 잘 활용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태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방식이 바로 미국이나 독일의 추세인 겁니다. 또한 우리의 식생은 이렇게 기공을 통해서 많은 양의 물을 도시의 공간으로 뿜어내지요. 그래서 그것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또한 이렇게 꾸며놓으면 사실 애들이 좋아하죠. 또 녹지가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런 어떤 그런 오픈 스페이스를 좋게 만드는 것도 녹지나 이런 공간이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자연의 물순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명제 속에는 이렇게 다양한 도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순환의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또 환경부가 이것을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저희가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 대해서 물순환 모델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우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툴은 스톰이라고 하는 수문 분석 모델입니다. 이거는 독일에서 개발된 것이고 현재 약 200여 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공공기관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도 서울대나 성균관대, 건설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 삼성물산 같은 데서 이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여러 가지 이제 수문 분석에 통상적인 어떤 그런 제품 소프트웨어 갖는 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 있고요. 광주시의 행정구역 경계나 대수구역 경계 또 물순환 모델 수립을 위한 어떤 그런 디지털 지형 자료, 이런 토지, 피복, 토양, 토성, 신토, 표토, 그다음에 배수 성능 이런 것들 여기다 활용을 했고요. 또 적상 문화 가능한 공동 건축물이나 개인 건축물들, 또 그 배치나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해서 이제 그 기간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의 연속 강우, 그러니까 하나의 강우 사상만 하는 게 아니라 15년 동안 내린 강우 전체를 5분 간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순환, 특히 토양에서의 물의 수분 변화 같은 것들을 정밀하게 모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토양 개수값들, 광주시의 내용들을 다 뽑아서 그 값들을 입력 데이터로 취합하고 이 방법으로 이제 GIS로 정리된 내용을 받아서 이제 하나의 그 수문 단위 유역도를 만들고 그것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문 모델을 하게 되면 입력 자료를 과연 어떤 시설을 사용해서 효과를 볼 것인가라는 걸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널리 사용하면서 검증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나 그런 구조, 시설들을 입력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요. 그것을 정리해보면 이제 통상 이제 옥상 녹화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빗물 정원 같은 형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일반화해 보면은 이런 형태의 불투수면 위에 놓인 어떤 그런 식생과 토양, 쉽게 얘기하면요. 또는
그 오픈된 공간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그 녹지와 토양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그 저류 공간, 빗물 정원이라 칭하면, 다음에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는 않지만 밑에 이제 지하부에 들어가서 증발사는 일어나진 않지만 이렇게 그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에다가 침투시킬 수 있는 트렌치형, 그리고 빗물 정원, 좀 개선된 빗물 정원일 수 있는데요. 위에는 어떤 그런 작은 도시 습지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항상 물이 고이는 형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비가 오면은 살짝 물이 고였다가 안으로 스며드는 형태인데, 이제 그 기능을, 물을 관리하는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위에는 이렇게 물을 가두는 녹지지만 밑에는 트렌치가 있고 그 트렌치 속에는 유공관이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마치 하수관 것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그 오버플로우 되는 물들을 전진시키면서 이동시켜서 사용자의 편의에 부담감이 없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연계형 방식이나 이 네 가지를 가장 큰 프레임으로 입력하는 시설로 잡았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물순환 시설의 설계 용량이랄까 그 크기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집수 면적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의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면적을 설정을 해야 되고 또 그 크기를 설정을 해야 그 기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수문학적인 내용이긴 하나 아무튼 어떤 시설의 효과 분석이나 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어떤 임의의 시설이 감당하는 집수 면적과 그 시설이 나타내는 빗물 관리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위입니다. 이 단위인데 이 단위를 사용해서 우리가 목표를, 시설의 규모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환경부가 잘 사용하는 것은 수질 처리 용량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이것은 이제 EPA에서 온 것이고 우리나라 환경부가 주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그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5mm, 뭐 10mm, 20mm 이런다는 거는 집수 면적에 내린 물을 20mm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시설, 이렇게 이제 표시하면 되는 거고요. 일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우리나라 국민안전처가 또는 서울시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은 설계 침투량, 뭐 침투 강도라는 건데, 이거는 어떤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설치하면 그 시설은 언제나 이 정도의 속도로 해당 집수 면적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밀리미터하고 밀리미터 퍼 아워는 조금 달라요. 아무튼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독일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시설이 있으면 몇 년 빈도의 강우에 대해서 이 시설은 몇 제곱미터를 커버할 수 있다. 마치 하수관거를 표현하듯이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저희는 이제 요 환경부의 방법을 쓰지만 이렇게 그 일본의 또 동경도의 방식도 연동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약간 수문학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각각의 시설의 재원이 결정이 되면 어떤 시설, 단위 면적 100m 제곱이라고 할 때에 그 단위 면적을 커버하는 하나의 시설은 저마다의 높이와 폭과 길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폭과 길이, 시설 재원인데 그 시설 재원이 달라짐에 따라 이 100m에서 관리할 수 있는 누적 유출과 환경부의 기준이죠. 환경부가 사용하고 있는 단위로 바꾸면 30mm, 40mm, 50mm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은 다시 이제 국민안전처의 단위로 환산할 수도 있고 독일의 단위로 환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 표를 이제 하나의 이제 엑셀 기반의 계산 표를 만들었는데요. 요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떤 시설을 갖고 오면 이 시설은 어떤 규모에 해당이 되고 입력을 하면은요, 그럼 그것은 환경부가 말하는 30mm에 해당하는 시설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종류에 따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는 모델링에 사용을 했고요. 그 값들을 바탕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에다가 일정하게 이제 그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전체에 그
다양한 그다음에 인공물에 대한 스톰 모델을 구축을 해서 수문 분석을 했고요. 이제 결과만 그 내용은 너무 많으니까 결과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현재 상태의 광주시의 각 동 경계로 봤을 때 그 해당 동이 갖고 있는 수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동은 요 동에 해당되고 요 동은 현재 비가 내리면은 1년 동안 표면 유출은 이만큼, 중간 유출, 그다음에 침투는 이만큼, 그다음에 증발사는 이만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녹지가 많은 이쪽 부분은 침투와 중간 유출과 증발산이 많은 데 비해서 도심으로 갈수록 증발산과 침투는 줄어들고 표면 유출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고요. 또 첨부 유출 측면에서는 이렇게 아주 조밀한 토지용을 갖는 그런 이쪽 구도심 쪽이 굉장히 첨부 유출 강도가 센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명동과 치평동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 지금 이 상무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부처, 또 다른 민간인들. 그 민간인들이 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그것을 사전에 시가 협의를 통해서 기왕에 할 것이면 기왕에 녹지를 만들고 기왕에 어떤 그런 공원을 조성한다 하면은 그것들이 가능하면 물순환의 기능을 갖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하는 측면에서의 사전 협의, 이것을 이제 그 안에는 뭐 권장사항, 권고 사업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이제 공공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뭐가 의미하냐면 같은 시 안에라도 같은 광주시 안에서도 물을 관리하는 물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처만 있는 게 아니고 녹지과 공과 건축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저마다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그 같은 시 안에서 부처 안에서 협의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처가 해당 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에다가 권장할 것은 권장해주고 어떻게 하라고 이제 함으로써 이제 이것을 제일 잘하고 있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이것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1년에 약 500여 건의 개발 사업이나 각종 사업이 4명의 공무원이 그것을 다 담당해서 조언을 하고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스케일이 크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 3장의 물순환 회복 사전 협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요 말은 뭐 어떤 지자체는 뭐 저역량 개발 협의라고 하니까 의미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때 어떤 그런 것들 반영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강우 유출 부담금, 원인자 비용에 의한 부담금 이런 부분이 이제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례, 이 환경부의 기본 조례는 어떤 그런 저역량 개발 적용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이 있고 이것을 나중에 사후에 도시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수도를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공간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그 당시에 이미 물순환을 염두에 두고 해라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거기에는 하수도 생태 수직 하수도 전담 부서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토목, 공원 녹지 부서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틀을 갖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함께 하겠다라고 민간도 함께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원 확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원 확보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그 오수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현재 받고 있어요. 근데 오수, 빗물에 대한 걸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환경부가 새로이 이제 이 조례 법안을 만들면서 강우 유출 부담금 요것을 이제 새로이 도입하려 합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시도 지금 이걸 하도록 환경부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러한 비용들을 다시 또 민간인이 어떤 그런 좋은 뜻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보조금 또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의 항목들이 있고요. 권고하는 그런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냥 페이퍼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 유출 부담 제도는 이제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는
기존에 독일이나 미국처럼 어떤 그런 빗물 요금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이제 개발 사업 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할 때 필수로 할 때 내게 하는 방식이고 한 번 내게 하는 겁니다. 하나여 이제 빗물 요금제는 그 개발 사업 시행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민들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 다만 우리가 그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멀쩡한 내가 돈을 뭐 많이 낼 것 같지만 일반 우리는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다만 뭐 큰 쇼핑센터 주인이나 큰 방문소나 큰 그런 토지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기업체 또 어떤 그런 토지 소유자 그들이 이런 시설을 그들은 사실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거든요. 공간도 있고 안 할 뿐이죠. 그리고 그 비용을 다 여러분이 호주머니에서 단 100원에서 1000원 뭐 이런 작은 금액으로 몰아서 내는 거거든요. 현재 하수도 그런 측면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궁극적인 요금제는 아직 실현되지 않지만 이 강우유출수 부담금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과도기적 차원에서 환경부는 여기까지 우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일본에는 또 공용 치평동의 이 왼쪽 바운더리는 상당히 좀 녹지도 많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보다는 청주 유출 강도가 적게 나오고 물순환도 상대적으로 이쪽은 상대적으로 좋게 나옵니다만은 이쪽 동명동 쪽은 이제 대부분이 조민하고 그 여유 부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쪽은 이제 공공 면적이 많고요. 그래서 어떤 시설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개인 소유의 땅들이 대부분이라서 매입해야 되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반하여 또 중간 구조물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이제 고밀도 지역에서의 여러 군데 이제 민간한 것들의 어떤 차이점들 현재와 저희가 또 이제 환경부의 요청으로 그 어떤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불투율이 25%로 줄어 20%로 줄어들었을 때 과연 어떤 형태인가를 이제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화 전, 뭐 당장이 도시화가 적게 된 어떤 그런 이상적인 상태의 물수가 봤을 때 현재 상태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시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각각의 시설들을 배치를 했을 때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50mm의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했을 때 그 시설별로 나타나는 효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투량, 증발산량 이런 것이고 지금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시는 전체적인 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또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과연 그 시설의 규모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서 행정을 펼칠 것인가 그것이 이제 환경부의 관심사인데요. 예를 들면 해외 사례를 볼 것 같으면 목표 설정을 할 때 이런 방식을 씁니다. 뉴욕시 같으면 불투수 면적의 10%를 25.4mm로 관리한다. 요 단위를 잘 보시면 불투수 면적이 있는데 전체 광주시면은 그 중에서 대강 빨갛게 보이는 게 불투수입니다. 그죠? 그 면적, 불투수 면적의 10% 정도를 관리를 하겠다.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약 25.4mm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배치하겠다. 이 한 문장으로서 이 정책을 다 설명한 거죠. 우리는 몇 년 동안 그러면 이 문장을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해당되는 시설 규모가 쭉 나오고 비용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저희도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같으면 이제 불투수 면적의 15%를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그러면 우리나라는 광주시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환경부의 토지 피복도에 보면은 이렇게 주거, 공업, 상업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그려지는데요. 이것을 일단은 환경부는 불투수 면적이다라고 이제 명하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럼 요 면적, 요것으로 표시되는 요 면적을 불투수 면적으로 했을 때 이 불투수 면적의 20%를 관리해보자. 그리고 그 규모는
뉴욕보다는 조금 많게 시설 규모를 50mm로 한번 나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것을 시나리오로 하나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모델링을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때 그럼 이 면적, 불투수 면적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사전 협의 제도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전 협의가 들어오면 그럼 당신네 불투수 면적은 뭐 1000제곱미터 또는 10,000제곱미터이니까 10,000제곱미터에 대해서 당신들은 50mm로 관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도시 전체로 봐서는 20%인데 개별 관리 사항이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그 권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공공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공공사업을 할 때 어떤 물량을 정하고 시설 규모를 정해야 될 때 이 방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해보면은 상당히 여기서는 지금 작게 나옵니다. 변화가 필요가 있기는 있어요.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작게 나오냐면 여기에서 요만큼을 관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광주광역시 경제 전체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연지역 전체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변화되는 거는 요거의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좁게 나오지만 이것을 다시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것을 없을 때, 그런 시설 안 했을 때 현재 상태와 개별 시설들을 적용했을 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증발산이나 침투량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해상의 문제를 보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저온 인수를 조금 더 하나 더 낮은 차원에서 보면은 이거를 그럼 실제 어떻게 한다는 거냐? 예를 들면 불투수면 100m 제곱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100m 제곱을 커버하는 시설이 이거라고 치면은 요 녀석의 가로 세로 높이가 요거를 만족하면 이거는 50mm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일감이 보이십니까? 가로 세로 10m 정도 되는 불투수면이 있다. 그러면 요것에 대응하는 시설의 크기를 길이가 6m, 1.4m, 6m, 4m에 높이를 1.25m짜리 요거를 만들게 되면 요 시설은 환경부가 말하는 50mm의 유정 유출구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시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투수 면적이 이렇게 있으면 요것에 그럼 여기다가는 이렇게 요 빗물 정원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은 그 규모가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불투수면은 집수되는 면적은 없는데 그냥 빗물 정원만 크게 하나 만들어 놓는데 사실상 비가 오는 날 가보면 비가 별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혀 기능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수되는 면적과 해당 시설 간의 이 관련성, 반드시 이 면적의 물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시설은 최소한 요것의 크기를 만족할 때에서야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광주시가 몇 년, 10년 동안 이렇게 비용을 투자하면 기술적으로 이런 결과를 얻겠구나라는 것을 다 만족하는 거지. 시설은 시설대로 따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놨는데 물은 불러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정원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지 기능은 안 하게 되니까 국민으로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틀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가 이 프레임을 갖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그 여건에 따라 50mm가 아니라 40mm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30mm일 수도 있고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비교에 나오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엔지니어링사나 계획하는 분들한테 드리면은 설계가 쉽게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제 저희가 상무지구라고 한다면은 이제 상무지구의 예를 들었는데요. 상무지구를 한다면은 이제 이런 방식의 이런 뭔가 이러한 방식은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서 비용도 적게 되고 녹지나 이런 것이 식생이 많지는 않지만 또 물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 위주의 수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안으로 스며든 빗물이 어디로 딴 데로 가지 않고 침투되거나 증발되지 않으면 이 관을, 유공관을 따라 쭉 가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궁극적으로 광주천의 복원에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밑으로 들어간 것도 지하수 함양의 효과가 있지만 우선은 이런 방식으로 연결을 해놔서 이 물들이 결과적으로는 광주천으로 유입될 수 있게 하고
여기서 이제 이 들어간 물의 양이나 수준 같은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면은 통계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좀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기능적 측면에서는 그렇다면은 이제 시애틀 가시면은 이렇게 많은 장소에다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타입은 뭐냐면 좀 더 이렇게 어떤 비오톱의 동식물의 서식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뭔가 계절감을 느끼고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오지만 또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이 스스로가 다시 또 물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어야 또 환경부로서는 의미가 있으니까 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생태 경관형 타입이나 또는 어떤 그런 기능형 타입 두 가지 타입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상무지구에 한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어떤 방식, 규칙은 있죠. 불투수 면적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불투수 면적이 10,000제곱미터다 그러면 그거의 20%를 관리하겠다. 그럼 여기가 전체가 상무지구라고 가정을 한다면 불투수면이 이만큼이라면 그 중에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20%에 대한 불투수 면적만을 따로 딱 떼는 다음에 그 물이 일정한 이런 시설이나 이런 조그마한 시설도 비율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작은 수로를 만들고 연결 빗물 흠통을 만들어서 넣게 되면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떤 큰 틀 속에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또 다양한 또 뭐 중간에 대상지마다 또 관망의 연결물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지고 오리피스 간격을 뭐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높일 수도 있구나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이제 함께 고려해서 했을 때의 어떤 물의 순환적 관점에서 증발량이나 침투량이 얼마나 바뀌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모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퍼센티지가 중요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상무지구 전체가 있는데 거기에 불투수면에 우리가 10%를 하겠다, 20%를 하겠다를 정해야 되죠. 그 정하에서 만약 저희가 시나리오상 제가 어제 계산했습니다만은 10%의 불투수면을 관리한다 그러면은 그 관리 면적은 22만 4천 메가제곱 정도가 되고요. 이것은 전체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1000메가제곱당 하나의 크기로 만약 그 시설 면적이 100제곱미터 정도로 한다 그러면 약 224개소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걸로만 했을 때요. 그러나 이제 긴 아까 말한 뭡니까 그 저비용의 물관리 기능 위주의 것을 한다면 길게 선형으로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이걸 20% 한다 그러면 448개소의 작은 이러한 빗물 정원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그런 목표량을 설정을 하고 어떤 목표를 도달하는데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 규모로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을 말씀드린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조례를 지금 권고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이 환경부의 표준적인 안들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총칙, 그래서 이제 목적, 기본 책무, 이 부분 원인자 부담 원칙, 원인자 책임으로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이런 방향에서 도시 관리 차원에서 전체의 해당 도시가 어떤 큰 틀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목표를 그때 설정하게 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개별적인 사항들, 이 목표 설정